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접민주주의 뉴스에서 지난 2017년부터 도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오늘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공동체는 뜻을 함께하는 47세대 50여 명이 공동의 집 운공 1호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악 교사, 변호사, 간호사, 또 회사원, 공식점 사장님, 학생 등 직업군은 다양하지만 공동체를 실현하고픈 공동의 열망을 가진 이들은 독자적인 주거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고 도서관, 바, 카페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공동 육아와 공동 복지를 실현하고 계신데요. 공동체의 실현 공간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 공동체. 오늘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믿음이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동 구성원들의 만족감 또한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공동체가 공동체의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대, 공감,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봉구의 주민자치활동과 마을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오늘 공동체의 즐거운 생활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민수 대표님의 오늘 공동체에 대한 강연을 듣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오늘 공동체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복지 시스템을 오늘 말씀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오늘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알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다른 모임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차원에서 이 강연이 준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공동체 이런 관점에서 오늘 공동체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도입 배경, 도입 과정, 지금 현황, 성과 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공부해 가면서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발견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과연 꾸릴 수 있을까? 공동체를 일구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 고민의 과정에서 공부들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진보적 사상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진보적 사상들 안에 공동체를 일구기 위한 그런 내용들, 가치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진보적 사상의 궁극의 이상은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적 사상이 한 마을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한 마을이 작은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진보적 사상을 국가 체제에서 실현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국가 또한 국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진보적 사상을 인류 전체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인류 공동체가 그 진보 사상의 이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보 사상을 통해서 공동체를 모색해 보게 되었고요. 진보 사상의 가치들이 참 많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가치를 언급하자면 나눔, 연대, 공존 이 정도, 또 거기에는 존중, 평등, 차별을 극복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가치들을 언급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제 나름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나는 연대, 공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배워가면서 인간의 삶의 궁극의 목적이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런 가치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라고 하는 이기심이죠. 이기심의 문턱에서 이런 가치들이 실현하는 것이 이제 좌절이 될 수도 있는데 열심히 극복해 보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극복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또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점차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만큼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조금씩 이제 들어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우리 안에 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한 개인의 어려움, 한 개인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어려움은 한 사람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국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 흐름이었는데 그런데 그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점차 깊어지면서부터는 한 사람의 어려움은 한 사람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두의 어려움이 되고 모두의 아픔이 된다는 이런 어떤 그 의식? 이런 의식이 점점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한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 수는 없지 않냐.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모두가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장치나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복지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하게 해야 된다는 가장 큰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계기를 말씀드린다면 진보 사상들을 공부하게 되면 진보 사상들의 어떤 영역은 많은 부분이 국가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 국가 차원의 어떤 고민들을 진보 사상들은 많이 했고요. 어떤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했는데 그 이상은 그럼 국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다양한 어떤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지국가인 것 같습니다. 진보 사상 안에는 이런 그 국가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도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복지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이 됐죠. 지금도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복지국가라 했을 때 어떤 적극적인 개입인 거죠. 국가가 한 개인 또는 한 어떤 단체, 한 특정 어떤 계층의 어떤 어려움을 또 기본적인 어떤 생활 보장을 위해서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서 국가 전체의 국가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그걸 해결하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국가를 말하겠죠. 오늘에 와서는 그런 모델 국가를 꼽는다면 복지국가의 어떤 모델이라고 하겠죠. 꼽는다면 북유럽 국가들을 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북유럽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처럼 그 복지가 삶의 밑에 저변까지 확장되는 그런 나라에서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마음은 모든 국민들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꾸리려고 하는데 또 어떤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모임이 건강하다면 어떤 모임이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는데 이상적인 국가에 적용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 모임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공동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가족처럼 사는 공간인데 그 공동체의 궁극의 이상 또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위기에 혼자 내몰리지 않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 또한 이 복지국가를 꿈꾸면서 우리 안에 또 작게나마 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입니다.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긴 했지만 우리의 바람은 우리는 됐으니까 이게 끝 이게 아니고 국가가 해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이런 시스템 굳이 필요 없고 또 이런 작은 단위에서 이런 시스템을 굳이 할 필요 없고 국가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준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더할 나위 없겠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노력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바람은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국가가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영원한 거죠. 종종 선거 국면에서 복지의 그 합의가 또 아젠다가 또 등장하긴 합니다. 어느 때는 무상 교육, 어느 때는 무상 의료, 또 어느 때는 요즘 그 기본 소득, 또 이런 기본 주택 이런 아젠다들이 그 선거 앞두고는 항상 등장하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현실 논리 항상 다 좌절이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어느 세월에 우리가 이런 국가에서 살아볼 수 있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리다가 우리 수명이 다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마음이 크게 들었고요. 국가가 해주면 좋긴 하는데 만약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라도 한번 실험적으로 우리가 마련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이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기금 문제겠죠. 기금 문제이고 그 다음에 기금 문제 전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것이죠. 대략이라도 어떤 추정 예산이 있어야 그 다음 어떤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추정 예산을 우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갖추려고 했던 안전망이 교육과 의료였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한 부분이 이 두 가지겠다. 일단 두 개라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긴 했지만 시작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의 추정 예산을 잡는 게 중요했는데 먼저 의료비는 이거는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추산해야 될지 막막함이 있었는데 아주 이거 주먹구구식입니다. 이 부분은 주먹구구이어서 누가 어떤 이의 제기하면 저는 대답할 어떤 넘버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연하게 잡은 내용은 이제 1차, 2차, 3차 그 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1차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감기, 몸살, 이런 이비인후과, 내과 등등 이런 병원에도 물론 그 비용은 다 지급해줘야 되겠지만 진료비라는 게 몇천 원 단위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모여봐야 그렇게 크진 않겠다. 그래서 그거는 고려사가 아니다. 뭐 그냥 뭐 지급은 하지만 예산 추산의 과정에서는 이건 제하자. 그러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어떤 그 항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큰 병 치료하는 거. 뭐 암이든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일. 아프고 병든다는 건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대략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측하면 되겠냐라고 생각해 보았던 것이 전체 구성원의 한 10%가 1년에 한 번씩은 큰 병 치료한다라고 생각하면 대략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50명이라고 하면 한 5명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5명이 큰 병이 나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대략 보니 큰 병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년에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젊은 나이다 보니 그렇다 할 수 있고 좀 나이가 들어가면 그 인원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4명, 5명 정도가 큰 병 치료하지 않을까? 라고 그냥 막연하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명, 전체 인원의 10%. 근데 저게 좀 잘못됐긴 했어요. 저기 아이들이 빠졌어요. 왜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냐면 아이들이 큰 병 치료할까라고 생각을 충천했는데 할 수도 있죠. 근데 저 부분이 좀 빠졌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튼 5명, 50%, 성인 50명 중에 5명으로 생각했고요. 그 사람들이 한 500만 원 정도, 평균 50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사용하지 않을까.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잡은 거긴 해요. 그리고 50년인데요. 50년은 어떻게 지원한 것이냐면 당시 이 시스템을 마련할 당시 평균 연령이 35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의료비는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 그때 찾아보니 81세 혹은 82세였습니다. 남자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치면 평균을 하면 80 많이 잡으면 82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살아가니 스트레스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면 좀 더 장수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85세까지 한번 최대한 잡아봤습니다. 그럼 35세에서 85세까지 병원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 12억 5천 이었어요. 그럼 50년 동안 평균 연평균 얼마 정도 병원비가 소요되느냐?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추로는 그래서 대략 예산을 잡아봤고요. 교육비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무상 교육인데 무상 교육은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대학 등록금이었는데 대학 등록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 30명인데 우리 전체 2세 아이가 30명이었습니다. 그럼 한 아이가 대학에 간다? 그러면 1년 등록금이 얼마인가? 1,000만 원입니다. 한 학기당 500, 평균 500 정도 들더라고요. 의대가 좀 더 비싸고 일반 인문계적으로 가면 좀 비싼데 평균 치면 500이면 좀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500. 그러면 4년 다니는 거 있습니까? 4년이면 4천. 한 아이당 4천만 원. 그럼 그건 간단하죠. 이거는 뭐 논리적 근거가 있죠. 12억. 그리고 혹시나 다른 어떤 항목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5억. 이건 좀 더 나중에는 추가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당신이 그랬습니다. 나머지 할 부분 크게 우리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한 5억 한다면 25억 5천 한 30억 정도의 우리 뭐가 이제 이런 복지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이제 그 비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마련하느냐? 50명이 얼마씩 부담하면 되는가? 대략 한 10% 정도 부담하면 대략 맞겠다라는 예산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인데 25만 원인데 왜 저기 10%냐? 당시에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이 25였습니다.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200만 원, 누구는 300, 400, 또 많은 분은 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했지만 평균 소득을 내보니 월 250이었어요. 그러니까 월 25만 원씩 내면 되겠다. 그리고 12개월이고요. 1년이니까요. 그게 몇 년 동안 60세까지 돈벌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 이후에 돈벌이 하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요.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60을 주로 정년으로 삼고 있으니까 60세까지 기금을 모은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35세 평균 나이가 35세였죠. 그러면 앞으로 돈벌이 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인 거죠. 그래서 25년으로 계산해 보았더니 3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평균 1억 5천씩 우리가 모아가면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가능하겠다. 일단 해보자.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1년 정도 토론을 했는데 뭐 자격 요건은 어떠하냐, 지급 방법은 어떠하냐, 뭐 급여 방식은 어떠하냐, 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좀 세부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일단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초기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의외의 문제였는데요. 혹시나 다른 어떤 모임에서 시행을 한다면 당황하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뭐 대학 등록금은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일반 의료비도 그렇게 큰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뭐 작게 뭐 1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된 게 치과였어요. 치과 치료가 아주 한 2년, 3년어가 상당히 좀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됐다. 이유는 뭐냐? 이제 치과 치료비까지 지급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치과 치료받기 위해서 치과 병원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됐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과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치과 치료하면 아프다 이런 어려움이 아니고 아프다는 그런 공포가 있었다면 안 가겠죠. 어떤 뭐랄까 공포가 있었냐? 치과에 가면 기본 2,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든다. 일반 의료기관보다 치과 가는 게 더 큰 공포였다는 거죠. 그걸 알게 돼요. 무상으로 이제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묵혀두었던 치과 진료를 한꺼번에 가게 돼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묵혀놓은 치료를 갑자기 일시에 모든 공동체들이 병원들이 다 하게 되니 아직 이거 모여있지도 않은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어떤 치료비가 청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게 된 거죠. 지금 불능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더라? 차량 뭐라고 하죠? 뭐 짝수제, 홀수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1번 끝자리 1번만 오늘 운행 가능하다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차량 오브제 뭐 이런 것처럼 가나다 순으로 해서 끊어서 이번 달은 뭐 1번에서 5번까지 축하드립니다. 5번에서 6번에서 10번까지 이런 식으로 끊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거의 한 2년 오가는 모든 어떤 기금은 다 치과 진료비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한 3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정화되는 거예요. 기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치과 진료도 거의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동안 묵혀놓은 과제를 다 해결하니 그 다음 치과도 좀 그렇게 뭐 자숙할 이유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혹시나 다른 단위에서 이 시스템을 만약 운용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깊이 참조해달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 진료가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다음부터는 안정화 단계로 진입했고요. 지금까지 9년 정도까지 계속 뭐 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이 복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인데요. 누적 총 기금이요 14억 3천만 원, 평균 1억 5천. 그 예상했던 그 금액 그대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1억 6,800만 원, 연평균 1,800. 그 아까 예산을 우리가 세웠을 때는 1,8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아니다 2,500만 원.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더 적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 치과 치료비 다 지급하고요. 이 정도밖에는 소요가 안 됐습니다. 아마도 또 노령화가 되면 의료비는 점점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봅니다. 그러니 지금 좀 모아놓은 거를 나중에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육비인데요. 3억 5천만 원, 연평균 3,700만 원입니다. 연평균 4천만 원이었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냐? 이유는 원래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유치원 때부터 좀 힘들다. 유치원 때부터 지급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와서 회의를 한 결과 그럼 대학 등록금을 반액으로 하고 유치원 때부터 발생되는 모든 교육비는 반액 지급하는 걸로 그럼 해보자라고 그렇게 좀 규정을 좀 개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부터 계속 초기부터 계속 교육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추론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교육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더 추가된 내용들인데요. 실업급여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금 현재 지급해주고 있는데 왜 공동체에서 또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각지대냐면 강제 퇴사할 경우 자진 퇴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너무 뭐랄까 빈격적이어서 그런 빈격적인 처사를 여러 번 어떤 뭐랄까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다라고 할 경우 퇴사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두둑이하게 또는 자기 적성과 맞지 않아서 또는 어떤 생애 어떤 뭐 중요한 어떤 변화 전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 대책 없이 좀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경우에 무조건 뭐 직장에 무조건 뭐 다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해서 우리가 보장하자. 실업급여를 국가가 지급해주는 수준의 그 정도의 실업급여를 공동체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급여액이 한 2,90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문화활동비가 있는데요. 기금이 남더라고요. 1년에 한 1억씩 나와요. 바로 다음 이제 그 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나와서 물론 이 기금, 잉여 기금을 나중에 그 연금으로 우리가 전환하면 뭐 아무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혹시 뭐 필요한 사항이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 공동체 안에 문화활동들이 많거든요. 동아리 활동들이 많은데 이 동아리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아리 활동 지원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항목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화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한 5,800, 한 6억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잉여 액수가 한 8억 3천만 원 정도 입니다. 이게 지금 디파짓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문제가 계속되는데 일단 우리는 크게 플랜은 없는데요. 지금 이거 또 활용해서 건축 이거 짓을 때 좀 어느 정도 돈을 받아서 대여 형태로 돈을 받아서 또 짓기도 했죠. 이거 지을 때도 돈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기금에 갚아야 될 돈이긴 하죠. 여튼 이런 어떤 잉여 금액은 추후에는 노후연금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인데 2년간 바로 직전이죠. 상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억 8천이고요.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연봉들이 조금씩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 효과인 것 같아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의료비는 2,600만 원 정도, 2,500을 예상했었는데 조금씩 좀 늘어나는 느낌이긴 하죠. 그 다음에 교육비는 5,000 정도, 이 비용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좀 교육비가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합계 한 8천만 원 정도. 그럼 기금 총액은 1억 8천인데 멤버들이 매월 10%씩 낸 기금은 1억 8천인데 복지 지급액은 8천이죠. 그럼 1억이 잉여는 이제 적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되고 있다. 위기 없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부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집단 민치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우려감이 있던에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는데요. 뉴스원이라고 하는 작은 신문사인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서 낸 기사인데요. 한 가구당 생명보험 평균 한 4.5건으로 가입하고 한 월 45만 원씩 낸다. 이런 기사이거든요. 기사인데요. 전 국민의 86%가 가입되어 있다. 현황 조사 기사인 것 같습니다. 45만 원이라면 아까 우리가 추론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기금을 모으는 액수였는데 한 개인당 25만 원씩이었죠. 한 가구라고 하면 부부일 가능성이 많겠죠. 부부 합산이면 50이죠. 한 가구당 45만 원과 50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가구당 45만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똑같은 액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생명보험은 이제 몸에 관련한 어떤 비용,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의료비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육비까지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교육비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의료비의 2배, 3배. 그렇게까지 지급해도 매년 1억씩이 남아요. 그렇죠? 생명보험회사는 의료비만 지급해주고 있어요. 같은 비용 받아서. 교육비는 아예 지급도 안 해줘요. 문화활동비는 아예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용을 받아요. 그러면 매년 우리는 1억씩이 모아가고 있는데 그 50명 단위에서 생명보험회사는 전국민 대상으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만큼 수익이 나올까? 얼마만큼 매년 얼마만큼 그 어마어마한 돈이 쌓일까? 나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천문학적인 돈이 쌓여가지 않을까? 그래서 잘만 되면 우리도 막 가능성 없지만 전국민 대상으로 이 보험 장사 한번 해볼까? 우리는 경비까지 든다. 다른 식으로 장사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농담이고요. 이 뭐랄까 영업 비밀을 제가 열심히 말하고 다니면 보험회사에 어떤 누가 될 것 같고 조만간 혹시 리치당해서 지도세도 모를 때 어떻게 지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요. 이런 관련한 이 비슷한 관련한 내용으로 다큐가 만들어진 게 있죠. 미국 다큐 영화인데 시코라는 다큐 영화죠. 미국의 어떤 금융의 어떤 큰 핵은 보험회사다. 어떤 뭐랄까 뭐 여러 가지 증권회사도 있겠지만 가장 큰 기둥은 보험입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그런 내용을 다룬 다큐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불온한 사실이 될 수도 있는데 삼성을 말한다 보니까 김 어떤 변호사께서 지금 삼성에 계셨던 분이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삼성의 뭐랄까 기둥이 있다. 한 기둥은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고 한 기둥은 삼성 계열사 중에 보험회사들이다. 특히 생명보험사. 이게 삼성생명의 큰 기둥이고 어떻게 보면 돈줄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삼성생명이 돈줄이 될까? 아니 받아서 고객들한테 다 그냥 나눠주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달건비로 나갈 텐데 무슨 그게 돈줄이 되냐라고 생각했는데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그래도 신뢰가 바탕은 돼야 되겠죠. 어떤 모임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이 구성원 각자에게 돌아간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실험의 결과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모아놓으면 누군가가 이 돈 가지고 무슨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게 신뢰겠죠. 그래서 신뢰를 가져가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신뢰만 서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꼭 반드시 좀 해달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보적인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모임들, 그런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노동 조합일 수도 있고 또는 활동가 그런 모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임들에서 가장 먼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좋은 어떤 뭐랄까 우리의 이득이 되는 이 일을 왜 안 하고 계속 방기할까? 그래서 계속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 권력을 계속 우리가 키우는데 일조를 할까?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이제 자본주의를 영속시키는 일이 우리가 일조하는 일이 되겠죠. 그 자본의 속에 우리가 계속 더 기들어가는 거가 될 거고요. 그런 얘기를 좀 곁들여서 해보고 싶습니다.
성과인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는 불안도가 컸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보험회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작은 이 모임이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나?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불안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더 안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게 정말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항인데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가입되면 최초의 그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관이 죽을 때까지, 이 보험이 소멸 때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이 약관을 소비자가 먼저 바꿀 수는 없죠. 소비자 단체에서 약관 변경에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뭐 개정할 수 있나? 그렇진 않죠.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뭐 처음 시작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가용재산이 남아도니까 이걸로 확대하자라고 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우리가 소비자이자 어떻게 보면 경영자인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것 또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반 보험회사는 사실 그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일 텐데 이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아까 말한 사각지대에 모인 어떤 그런 실업자들 이런 자들을 어떤 식으로 구제해보자라고 생명보험사에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명보험에는 누락이 되어 있지만 공동체로 이 시스템을 가져오게 되면 이건 무한 어떻게 보면 비용이 가능한 보험이고는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중 비용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정서적인 안정감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 먼저 불안거리를 끌고 와서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게 해주겠지 라는 식으로 퉁쳐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행복을 확장하는 어떤 장치들이 뭐 있을까?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또한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 안정감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 함께 만들어서 운영해가고 있다라는 어떤 동지의식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우리가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대감도 커지는 것 같고요. 더 큰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처음 꾸리려고 했을 때 마을 공동체를 꾸리든 국가 공동체를 꾸리든 한 집에 사는 한 하우스에 사는 한 식구라는 의식으로 지구상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호받는 그런 공간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할래에 연결된 고리를 나는 항상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라는 이런 정서를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공동체를 꾸렸는데 실제 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니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는 혼자 아니야. 굳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명상하면서 나는 외로우면 안 돼. 우주가 하나 되고 있어. 이런 생각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미 나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리적 영역에서도 하나이고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다는 이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안정감, 그 넘어서 이제 이 주부살이를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취지였는데 이 취지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민수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을 특화해서 깊이 있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뷰는 김성호 이사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박민수 대표님하고 이제 계속 교감을 하면서 이 은공 1호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하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 은공 1호 같은 이런 은혜 공동체, 오늘 공동체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확산되길 바라면서 여러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질문 첫 번째가 이제 은공 2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은공 1호, 2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공 1호하고 2호는 똑같은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계속 가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공 2호를 짓기 위해서 토지 구입 작업을 꽤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안골의 토지 상황이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참여자가 많다는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덩어리가 크다고 할까요? 500평, 300평 이런 큰 땅들이 있어서 그 땅을 전체 구입하기에는 또 공동체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좀 크다 보니 좀 머뭇거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H하고 공동 작업을 좀 해볼까 하고 타진을 했는데 LH에서 좀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 한 800 정도, 평당 80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기본이 한 1,500? 2,000, 바로 옆에 땅은 2,000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배, 3배 땅값이 오르다 보니 비용 부담이 좀 커져서 여러 가지 고민 혹은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집이 지어질 경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복지 시스템에 대부분 가입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2호집에 들어오겠다라고 이제 대기하신 분들이 다 이제 공동체원들이어서 복지 시스템에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은공 2호에 가실 분들도 지금 복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는 매월 25만 원씩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기 은공 1호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전체가 다 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려원이 되면 이제 학생들도 25만 원씩 내야 되는 겁니까? 학생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는 경우 내는 25만 원 내는 경우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50명이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은공 1호에 살고 있는 그 성인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20여 명이면 다른 지금 인공 2호를 좀 준비하고 계신 공동체 사람들이 또 같이 내서 복지에 대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은공 1호에 이제 입주할 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입주하신 분들이 돈을 갖다 얼마씩 내고 들어오셨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라고 볼까요? 아니면 뭐 보증금? 보증금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약간 좀 다양한데요. 이제 차지하는 면적이 많으면 조금 더 내고, 적으면 좀 적게 내는 그런 영역도 있고,
또 공유 공간은 다 n분의 1로 이제 비용을 부담했고요. 그 다음에 소득비가 있습니다. 많이 좀 벌이가 많은 분들은 좀 더 내고 적은 분들은 조금 적게 내는 이런 형태인데요. 1인 가족 같은 경우 한 6천에서 1억 선으로 보증금이 책정이 됐고요. 같은 방에 살아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인 가족 같은 경우 2인 가족이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되고요. 3인 가족은 2억에서 2억 5천. 4인 가족은 그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그렇게 부담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볼 때 보통 이제 그 전세금보다는 조금 좀 저렴한 그런 네네. 상황에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네, 그렇죠. 좀 그 차액이 발생돼서 그 예. 차액은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집합체니까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단법인은 거의 같은 뜻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체나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도 이 오늘 공동체처럼 운공 1호처럼 오늘 공동체처럼 복지제도를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25만 원을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그 제가 그 뭐 강의 예. 드릴 때 할 때 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상호 신뢰가 아, 좀 신뢰에 있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좀 실험적으로라도 예. 뭐 한 1년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아, 그러다 뭐 서로 신뢰가 안 돼서 깨지면 어쩔 수 없는데 예. 일단 시도라도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극복하는 방법이 이게 자가 보호하듯이 네.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다 우리 스스로가 네.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동체 구성원이 이제 20세 그 이하가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한 30명 아, 정도 30명.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조금 줄었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좀 차서 아, 예. 20살 넘은 2세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세가 한 30명이라고 예. 보면 됩니다. 그 3, 40대가 한 몇 명 정도 되시죠? 한 40명, 40명. 40명 정도, 4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예. 50대가 한 10명 내외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20년 뒤에 보면 20년, 30년 뒤에 이제 노령인구 이제 아까 그 적정인 저기 소득을 갖다 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로 지금 여기 계산하고 계신데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네. 청년이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커서 네. 청년이 될 거고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는 친구들이 여기 은혜 공동체 오늘 공동체에 계속 남아 있어서 매달 25만 원 이렇게 돈을 내주면 좋은데 만약에 나가버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여기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아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은 적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측이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 시스템은 2세 수입분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60세까지 번 돈으로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자. 이게 기본 틀이어서 60세 이후에 벌이가 없어도 시스템은 가동 가능할 수 있게 해놓아서 그 복지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 운영비 부분에서는 좀 긴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운공 1호 같은 경우 이제 부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세대가 생산 활동을 할 때까지 최대한 부채를 제로로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일단은 목표이긴 합니다. 거의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한다면 그냥 공과금 수준에 이제 식비 조금 얹혀서 좀 벌이를 한다면 뭐 조금 그 정도만 우리가 부담한다면 능히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 집이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 거기에 덧붙인다면 예.
그 노후에 또 중요한 게 아직 노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또 힘이 네. 있는데 이제 직장이 없다 보면 그 강제 이제 무노동 상태로 진입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작게나마 그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마련해 보려고 여러 또 사업장들을 열고는 있습니다. 네. 그 여러 사업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뭐 데이케어도 있고요. 예. 도시락 아, 예, 사업도 있는데 뭐 공방은 여런데 공방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고요. 예. 두 개 사업장은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공동체원들이 한 지금 10명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네. 소득도 생기고 네. 좋- 거기는 이제 평생 직장이죠. 그렇게 퇴직이 없는. 예. 뭐 물론 이제 육체가 힘을 다하면 예. 이 집에 같이 뭐 있어야 되겠지만 힘 있는 데까지 힘이 좀 남아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은공 2호는 그렇다 치고 은공 3호, 4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대가 많아지면 굳이 서울에 안 살고 네. 지방 같은 데 가면 이제 은공 3, 4호 뭐 이렇게 10호를 지으면 네. 아주 싼 그 땅값으로 건축비만 들어가면 저기 지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고 그다음에 진짜 생활이 필요한 사람은 서울 은공에서 생활하고 네. 여기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지방에 가서 생활하고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바입니다. 야, 예. 이제 아직은 농촌에 가겠다는 멤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예. 좀 보류하고 있지만 조만간 열릴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천에 땅을 빌려서 벼농사를 질 예정이거든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들 멤버들이 나올 것 같고 그럼 거기에 제2의 타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는 종종은 그냥 막연하게 하지만 해외에도 뭐 작은 그 휴양지 비슷하게 그렇죠. 제3의 공간을 만들어서 예. 뭐 거기서도 뭐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거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이제 여기 생활상에 있는데 아까 그 청소년들 보니까 여기 대안학교에서 지금 학교 생활하고 있고 네. 그 대안학교에 대한 그 철학과 지향에 대해서 잠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떠났을 때 네. 뭐 그다음에 떠났을 때 그다음에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 때 네. 받아주는지 그다음에 외국이나 이제 유학을 갔을 때는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조금 구체적인 질문인데 네. 뭐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지금? 세 대안학교의 가지요. 철학. 철학. 네. 그 가장 핵심 모토라고 할까 지향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하지 않다 보니 공동체에서 대안학교를 오픈한 거였습니다. 이제 일반 학교 다 다녔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동체에 같이 있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한데 학교만 갔다 오면 동공이 뜬 거죠. 멍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 또 어떤 친구는 힘들다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어린 나이, 그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나이에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대안학교를 시작했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작게나마 지역사회 또는 뭐 국가에 어떤 단체든 간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 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려고 하면 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공부라든지 또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많이 갖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그 공동체에서 떠나겠다고 하면 우리는 뭐 언제든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떠난 친구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도 있고요.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밖에 나갔는데 별거 없더라. 힘들기만 하더라. 오히려 밖이
여기는 어감이 없는데 네. 밖에 나가니까 억압밖에 없더라. 찍어 누르는 그런 공간이더라. 그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청소년들은 자유롭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도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뭐 유학 가겠다고 하면 뭐 적극 우리는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독일 유학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노리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독일 가서 좀 독일 경험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이제 전 국제적으로, 지구적으로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아주 미래학자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실업도 이제 앞으로 고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실업이 온다면 청소년들이나 지금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실업을 갖다가 사태가 이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공동체 이제 위기 상황이 만에 하나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때가 됐을 때를 혹시 상상을 해보셨는지요? 네, 뭐 그런 어떤 4차 혁명 이후에 그게 인류적으로 그게 희망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국가 전체가 힘들어지면 공동체도 힘들어지고, 물질적으로 국가가 조금 윤택해지면 공동체도 같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기본 전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나름의 국가를 만들고 우리 안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건 아니다 보니 대부분의 멤버들이 밖에 직장을 다니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벌이를 못한다면 공동체에도 타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혼자 맞서서 그걸 해결해 가는 것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 가는 게 그래도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공동체에서 자체 어떤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자체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또는 자립 경제가 가능할 수 있게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기금이 한 10여 원이 이제 비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활용 계획은 있으신지요? 아직은 정확하게는 없고요. 좀 더 모아지면 큰 프로젝트, 어떤 공동체 경제에 대한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지금 1호집, 2호집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1호집, 2호집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좀 충당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업장을 몇 군데 열었죠. 거기에 좀 비용이 좀 꽤나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강의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인류공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헌법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우리 오늘 공동체 우리 박민수 대표님께서 국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진짜 박민수 대표님께 큰 박수 보내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까지 우리 박민수 목사님의 강연을 너무나 재미있게, 정말 재미있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는 이제 오늘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몇 분이 나와 계신데요. 박민수 목사님 인터뷰에 앞서서 여기서 이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독자분들에게, 아직은 이제 공동체 생활이 낯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소개도 할 겸
이런 자리로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그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장미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는 정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동체에 살고 있는 정설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대안학교도 있는데요. 대안학교 청소년 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연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안학교도 따로 있나요? 네네, 이 안에서 만든 대안학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오시나요? 아니, 전부 다 있어요. 유치도 있고요. 초등 있고 그리고 중고등이 합쳐진 그 청소년부가 있어요.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 또 교육에 퍼뜩 귀가 가서 네. 네, 이렇게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좀 공동 육아, 저도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관심이 있었지만 생활 전반에까지 확장된 공동체는 좀 낯선 공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공동체, 오늘 공동체에 함께 하시게 된 계기를 좀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좀 약간 회의감을 느끼고 좀 삶의 전환을 맞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은 조금 생태적인 삶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너무 경쟁하지 않는 좀 공생하는 삶?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 생태마을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가 그런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들이랑 이제 좀 모여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실험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친구들이랑 사는 것이 약간 좋은 가치로 모이긴 했는데 좀 쉽지는 않았어요. 좀 가치관이 같은 듯 또 되게 다르기도 했고, 또 좀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할 때 어떻게 좀 이 갈등을 서로 조율해야 되는지, 또는 서로의 불편함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냥 우리 여기서 빠이빠이 하자 하고 이제 좀 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고, 좀 뭐 아쉽고 좀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던 차에 이제 여기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됐고, 좀 나름은 꽤 잘 살고 있는 안정된 공동체 사례로 소개가 되어서 좀 여기는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게 되게 궁금해서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고 연락을 해서 와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정말 수십 년간의 이 쌓여있는 그런 노하우랄까? 또는 훈련된 그 개개인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같이 살려면 좀 많이 공부하고 성장해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 함께 더 배우고 싶었고, 좀 그런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감이 좀 실제로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여기 교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활동 같이 살게 되셨는지. 제가 오늘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는요. 그 예전에는 지금 교사지만 예전에는 방송국 쪽에 일을 했었어요. 그때 약간 그 목동 쪽에서 홀로 그 약간 고시원에서 살았었는데요. 방송국 일이 워낙 또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도 하고 되게 일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 고시텔에 있는 거죠, 혼자. 그리고 그렇다고 누구를 만나기에는 새벽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그 자체가 되게 좀 공허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좀 오랜 기간 좀 만났던 그 여자친구하고도 그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좀 소원해지면서 헤어지게 되고 좀 그러면서 좀 정서적으로도 많이 타격을 얻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이곳에 좀 공동체에 속해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좀 나도 이곳에 가면 좀 뭔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게 됐었고요. 처음에는 그 대표님하고 1대1을 하려고 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1대1이라고 하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온 거기도 한데요. 좀 마음에 위안이 될까 싶어서. 근데 그 자체도 1대1 자체도 저한테 위안이 되긴 했었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함께 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방송을 할 때 시골 쪽에서도 많이 촬영을 했었었는데요. 방송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 시골에서의 그런 촬영은 되게 좋았었어요, 정서적으로. 좀 사람 사는 맛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곳의 공동체가 약간 서울인데 시골 같은 냄새가 좀 나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점차 저도 여기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저는 딱 오는데 이렇게 산자락이고 바로 뒤에 다시고 이래서 저희 동네도 제가 강북구에 살거든요. 바로 뒤가 산이라서 정서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연 가까이 있다는 게 사람의 정서에 좋구나. 여기 와서 또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좀 어떻게? 저는 이 은혜 공동체가 전 명칭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오늘 공동체인데 그 이전에 은혜 공동체고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거는 은혜 공동체 교회였던 시절부터 함께하게 됐는데 그때가 17년 전이었고요.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독교에 엄청 심취해 있었고 그런 기독교에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좀 머리가 크고 20대가 되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좀 뭔가 성경의 내용과 좀 현실이 다르다. 의문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제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님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만나면서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했던 것들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대표님에게도 보이고 이 공동체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을 때 좀 그때도 되게 파격이 좀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되게 자유롭고 그 당시 때도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이 되게 거의 밤 늦게까지도 이어졌고 그런 토론을 하면서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찾아가 보는 그런 과정들을 한 10여 년 거치고 나서 이제 공동체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공동체구나.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가 말한 하늘나라가 완성된 것이구나. 그럼 공동체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가면서 지금 이제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제 오늘 공동체 이 주택이 만들어진 거는 만으로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집을 짓고 그리고 들어와 살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도 참 행복하셨겠어요. 네, 저희가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한 10년 후에나 가능할까 한 것들이 생각보다 앞당겨지고 그것이 이제 같이 공간 구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꿈 같은 일들이 계속 이제 연속이었던 거죠.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네,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연아님하고 비슷한 계기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아주 어린 시절 한 19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지금 대표님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요. 지금 오늘 공동체 전에 은혜 공동체였는데요. 은혜 공동체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이제 개척 멤버로 시작이 됐고, 이제 저의 성인이 된 이후부터 대표님과 이제 멘토 멘티 관계로 오랫동안 가치관이나 신앙적인 부분이나 삶의 많은 영역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삶 자체가 은혜 공동체와 함께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가 지어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 되게 순조롭게 배우면서 거기서 조금 성장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인생을 살았다고 오래 살진 않았지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인터뷰나 이렇게 방문 기사 이런 걸 다 찾아봤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3년 정도 됐더라. 2007년인가? 2017년에 예. 입주 2017년 8월. 네. 예. 그럼 한 3년 남짓 이렇게 함께 한 생활하고 6개월. 계신데 사실 요즘 사회가 다 공감하다시피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사회인 거잖아요. 개인주의가 거의 사실처럼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공동체를 좀 어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별것 아닌 가치로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도 제법 있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중학교 딸을 키우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개인주의적인 발언이나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게. 근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남아 계시는 자랑하고 싶으신 공동체가 주는 행복한 기억이나 무슨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하자면 네. 행복한 기억들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겹쳐지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저만 갖고 있는 거를 그러면 얘기하자면 남들은 없는 저만 있는 네. 그건 이제 애가 있다는 거, 아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은 공유는 하고 있지만 아이는 저만 낳았으니까. 둘째를 여기 와서 가지고 낳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외국 여행을 가면서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식을 전했더니 이 식구들이 무슨 월드컵 경기에서 4강에 막 올라간 듯한 환호를 막 하면서 너무 기뻐해줬는데 그런 기뻐해줬던 기억이 우리 모두의 아이다. 약간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왔다.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가장 좋은 기억이고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기억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없는 것들을 찾아보면 그렇다. 나머지 좋은 기억은 다른 분들이 또 하나씩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전 너무 많은데 네. 그냥 제가 단기 기억이 밖에 없어가지고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의 행복한 걸 꼽자면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특별한 거는 쉬는 날. 사람들이 집에 유독 많은 날. 그냥 이게 눈 뜨면 밖에 사람들이 대화 나누고 있고 이렇게 좀 있다가 어디 통닭 치킨 샀어요 오세요 하면 가서 먹고
뭐 어디서 영화 볼 겁니다 하면 가서 보고 그냥 뭔가 일상이 사람들로 계속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저는 그게 늘 행복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로 채워진 하루가 행복했어요. 네. 선생님. 저도 뭐 공감이 되는데요. 그래도 뭐 약간 좀 에피소드 중심으로 소개를 하자면 저에게도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요. 예전에 여기는 차를 쉐어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BMW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수리비가 한 200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보험이 모두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나이는 해당되지 않았던 거죠. 한 살인가 2살인가 어려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200을 온전히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같은 부족 사람들이 언제 몰래 이렇게 돈을 또 모았던 거예요. 돈 모아서 저희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카톡과 함께 얼마가 입금이 된 거죠. 상당 금액. 이게 뭐 금액적으로도 더 죽었긴 했는데 약간 어쨌든 혼자 앓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힘들면 좀 같이 해준다는 거가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돈이 들어와서 좋게 됐지만 어쨌든 그 감동이 있어서 좀 되게 같은 식구구나 가족이구나 라고 좀 많이 느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필이면 BMW. 선생님은? 네, 저도 이제 앞에서 그 현아 언니가 말한 것 같이 그 일상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이 가장 좀 소소하게 매일매일 좀 차오르고 좀 행복하게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 아침에 등산에 가자. 그래서 등산에 간다던가 그냥 밥을 먹고 있으면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와서 같이 먹는다던가 또는 누군가가 먹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숟가락 들고 가서 같이 먹는다던가 그냥 그런 일상에서의 계속 그런 소소한 만남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행복감을 많이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식구가 5이거든요. 애가 3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보는 풍경이 좀 확대됐다는 느낌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그래서 애가 3이니까 어린애도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애들이랑 밥 먹고 있을 때 끼어들어서 같이 먹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식구가 많다 보니까 막 시끄럽고 막 이런 일상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좀 더 확대되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아까 강연 들을 때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가족 같은 모습, 가족 같은 그냥 가족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이제 물론 좋은 점도 많겠지만 사회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가 보편화된 사회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 건 혹시 없으신가요? 이 질문을 항상 많이들 하시는데 그쵸.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것도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음식이 많아요.
좋은 점인데 문제는 다이어트나 그 야식을 끊을 수 없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워낙에 나 음식 세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12시에 안 먹고 싶은데 막 오징어 냄새가 막 풀풀 오면 좀 야식을 많이 먹게 된다. 그 정도. 전반적으로 건물 전체에 한 200kg는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초기에 엄청 살이 쪘어요. 아.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자제하고 건강 관리나 좀 체력 관리들을 각자 하고 계시고 그런 식단 관리 좀 많이 하고 있긴 해요. 다른 선생님 그러니까 표정들이 다 아무가 없는데 이러신 표정들이어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성하세요. 그건 아무래도 저는 삼부족 그 위에 사는데요. 거기는 좀 새벽도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벽에도. 그래서 대부분 괜찮은데 가끔씩 약간 너무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시끄러운 것도 괜찮은데 약간 내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압박감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약간 거슬릴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랄까 그 약간 두 가지 마음인데요. 시끄러워서 잠이 잘 안 온다와 나도 놀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이 동시에 그래서 나갈까 말까 뭐 그런 고민을 하긴 하는데 그건 불편함으로 다가오긴 해요. 근데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빈번하진 않고요. 않기도 하고 좀 점차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 밖에 소리보다 저희 새벽 3시만 되면 닭이 우는데요. 그 소리가 더 부지런하게 더 거슬려서 이 밖에 소리도 아무렇지 않은데 여기가 있거든요. 닭장이 저기 닭장이 닭가세. 뭐 이웃의 닭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저는 결혼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부 관계에서 그 옆방이 청소년 방이어서요. 좀 소리를 좀 자제하던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웃으면서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땐 불편한 점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다 해주신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떤 곳이다라고 한마디씩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을 공유하는 장소지만 날마다 새로운 곳이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은 아닌데 그냥 딱 드는 생각이어서 로또다. 내 인생의 로또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많이들 많이 해요. 여기서 하나. 한마디로 하자면 살만 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네.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편하고 이제 마음속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까까지는 우리 이제 어른들 인터뷰를 좀 했는데 지금은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분들을 좀 모시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몇 학년이신지랑 나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럼 네. 일단 저는 19살 아, 19살이고요. 뭐 학년으로 치면 이제 고3. 네. 네. 올해 이제 고3이고 고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낸 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가지고 19년. 그렇습니다. 아, 네. 저는 18살 서윤지.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최종민이라고 하고요. 여기 대안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생활도 하고 네, 생활도 하고 대안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그럼 세 분 다 여기 대안학교 다니시나요? 네. 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딸이 있거든요. 아. 우리 애들이 잘하면 다 인물이 좋으셔서 우리 애도 잘 컸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막 생기면서 네, 그러면 먼저 19년 네. 사실 우리 윤지 씨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9년은 안 되신 거죠? 태어난 게 19년이 안 되시니까. 13년? 뭐, 아. 그런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우리 아까 오셨던 우리 선생님들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셔서 기억도 기억이 다 여기 기억이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하고 싶은 내 기억 속에서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면 혹은 경험 그런 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으시면 좀 하나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일단은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장 뭔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거, 뭔가 순간적으로라도 뭔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거는 그냥 다 같이 공동체에서 이제 여행 갔을 때 스위스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진짜 많이 그런 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 같이 이제 부족에 모여가지고 뭐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야식을 먹을 때 그런 약간 소소한 대화들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기억이 좋았어요. 대화를 또 보통 많이 안 하니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조금씩 크니까 자기 방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뭐 이럴 때만 이야기를 많이 저희 집은 TV가 없는데도 그렇게 돼서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렇군요. 예, 우리 선생님은 어떠신지? 저는 저희가 대안학교에서 저희끼리 이제 여행 가려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여행이 이제 한 달 좀 넘게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서 좀 모자랐는데 이제 많이 공동체 이모 삼촌들이 돈을 다 이렇게 같이 내줘서 좀 풍족하게 갈 수 있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방금 이모 삼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모 삼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즘 뭐 우리 애도 자꾸 엄마한테 종종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하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어른들을 심하게 좀 낮춰서 뭐 꼰대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잔소리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드신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어른들이 막 그렇게 간섭하고 그러진 않고 네 잔소리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제가 관련 기사를 이렇게 쭉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이제
청소년 분이랑 인터뷰를 좀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어른들이 엄마 아빠 말고 또 많은 어른들이 있으면서 많은 멘토를 갖는 기분이다라는 그 인용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학교 문제든 뭐 친구 문제든 삶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데서는 또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나까요? 이제 저 멘티가 내가 멘티지. 그러니까 제 멘토 삼촌은 이제 멘토 삼촌이랑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 고민 같은 경우는 좀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눠서 좀 그런 데서 같이 해결하거나 뭐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찾아보고 그런 얘기들 하고 뭐 친구들이나 뭐 엄마나 이모 삼촌한테 불편한 게 있었으면 멘토 삼촌한테 가서 뭐 얘기를 하면 멘토 삼촌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잘 풀릴 수 있는 네. 과정들이 보장이 되나 봐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 어른들이 직업군도 사실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진로를 결정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기도 하나요? 관심을 어떠신 것 같아요? 19살이면 이제 사회로 곧 나가실 네. 텐데. 예. 다양하다 보니까 네. 좀 뭔가 진로의 길이 약간 열리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약간 뭔가 직업이 다양해서 이렇게 그런 게 열린다기보다 그냥 이모 삼촌들이 이제 저희한테 가르쳐주고 교육을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좀 더 자유롭고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이제 누리면서 하는 생활 같은 거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이모 삼촌들이 하는 직업들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만의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는 하죠. 짧게만 여쭤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그 학업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잖아요. 여기 공동체 생활 하시면서 학업 스트레스는 없으셨어요? 저는 네. 없어요. 예. 저도 뭐 이모 삼촌들도 공부를 시키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 네. 그런 공부를 엄마도 뭐 시키지 않고 그렇게 강요하진 않아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궁금했었던 건데, 이제 요즘 우리 딸 애들을 키우면서도 그렇고 주변 우리 아이들의 주변을 봐도 애들이 이제 혼자가 많잖아요. 많아봤자 2명 이 정도 되니까 사실 자기 것에 대한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 내 물건, 그리고 먹을 것도 내 거, 동생 거,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내 거를 건드리면 먼저 이제 안 돼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어른의 입장, 제 눈에 봤을 때는 이제 좀 되게 차갑거나 또 냉정하게 보일 때도 있고 개인주의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들이 커가는, 청소년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당연한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부딪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은 솔직히 없으셨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딱 저는 여기 그러니까 이 집이 지어지기 전에부터 좀 작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이랑.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단 자기 방 같은 게 없었고 지금도 뭐 계속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쭉 뭔가 자기 방 이런 게 없었는데 계속 없다 보니까 뭐 한 번쯤은 갖고 싶기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나눠주고 하는 것들에서 이미 좋은 경험을 받았다 보니까 막 좀 더 자기 거를 갖기보다는 나눠주는 거가 자연스럽게 좋은 거라고 좀 생각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분은 어떠신지? 저도 여기 지어지기 전에 오빠랑 같이 살았어가지고 사실 그냥 옛날부터 그냥 뭔가 항상 제 것도 나눠주고 물건도 나눠주고 같이 먹고 이런 걸 해와서 그런지 일단은 뭐 여기 살면서 뭐제 물건이 아예 없고 제 방이 아예 없고 이런 건 아니긴 해서 뭐 제 방도 있고 그다음에 제 물건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뭐 제 이름을 적어서 놓기도 하고 하지만 되게 그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자기 거에 대한 집착 이런 거랑은 되게 약간 막 크지 않은 차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물건이 있지만 그걸 남한테 이렇게 빌려주고 같이 사용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를 깨닫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내 것도 이제 서슴없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되게 하나의 미묘한 차이지만 내 것도 있지만 그거를 같이 나눔으로써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원활하고 그런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의 생활을 해왔던 것 같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 공간이 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좀 많이 학교에서만이 많이 배워지는 가치인 것 같아요. 나눔의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책으로는 배우는데 생활에서는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 많은 친구들한테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확산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소개한다면 같은 친구 또래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마디 어떤 곳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소개 문구 한마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 좋은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조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그냥 화목한 집 하나의 화목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인터뷰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